79세 박미숙 씨는 6개월 동안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3명. 지쳤습니다. 역시 나 같은 늙은이 글은 아무도 안 읽는구나. 마지막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로 그만둡니다. 글을 올리고 울면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습관처럼 핸드폰을 켰는데 댓글이 5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읽었어요. 3년 전 엄마를 잃었는데 할머니 글 읽으면 엄마 생각이 나서 제발 계속 써주세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매일 읽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60대, 70대, 80대 분들이 펜을 들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쓰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쓸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70 넘어서 진짜 인생을 시작했어요. 대체 글쓰기에 무슨 마법이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취미는 돈도 거의 안 들고 90세까지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진짜 재미있는 취미입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맞춤법도 자신 없는데 무슨 글을 써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맞춤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67세 이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저 요즘 너무 무기력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어요. 취미 활동은 안 하세요? 다 해봤죠. 등산도 1년 했고, 탁구도 배웠고, 수영도 다녔어요. 심지어 골프도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다 때려쳤어요. 처음 한두 달은 재미있는데 금방 지겨워져요.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이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노년학회 조사 결과 은퇴 후 취미를 시작한 사람 중 68%가 6개월 안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3개월의 벽이 있습니다. 등산을 매주 가도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고 인증샷 찍고 내려오는 패턴. 3개월이면 익숙해지고 6개월이면 지겹습니다. 탁구를 매일 쳐도 공은 똑같이 오고 갑니다. 포핸드, 백핸드, 스매싱. 처음엔 신기한데 한 달이면 루틴이 되어버립니다. 루틴이 되는 순간 그건 취미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69세 정미란 씨는 더 솔직합니다. 저 골프를 15년 했어요. 돈도 엄청 썼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15년 동안 골프공만 쫓아다녔구나.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래서요? 그만뒀어요. 이제 매일 글 써요. 훨씬 재밌어요. 뭐가 다른데요? 골프는 3개월이면 다 똑같았어요. 근데 글쓰기는 매일 달라요. 어제는 1950년대로 돌아갔고, 오늘은 1970년대로 돌아가요. 내일은 또 어디로 갈지 기대돼요. 보이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70년을 산 여러분에게는 25,000개가 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써도 평생 쓸 이야기가 넘칩니다. 끝이 없습니다. 지겨울 틈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쓰기가 왜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글을 쓰는 그 순간, 당신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76세 최영희 씨는 어느 날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봄, 명동 거리에서 펜을 잡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그 사람. 첫사랑이었습니다. 5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눈을 감았습니다. 명동 다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
커피 향. 설탕 몇 개 넣으실래요? 묻던 그 목소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설탕을 2개 집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설탕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가 웃으면서 내 손에 설탕을 하나 더 얹어 주었다. 그의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52년 전 그 설렘이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6세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21살 처녀처럼. 아니, 내가 이렇게 설레었나? 까먹고 살았네. 1시간 반 동안 글을 썼습니다. 웃으면서 울면서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행복했었구나. 81세 김상철 씨는 다릅니다. 전쟁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난 가던 날, 어머니 손을 놓쳤던 그날. 70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역. 그날의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아우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놓쳤다. 인파에 떠밀려 어머니와 멀어졌다. 나는 소리쳤다. 어무이, 어무이.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다. 글을 쓰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쓰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70년 만에 제대로 이별 인사를 하네요.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사랑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를 글로 쓸 때 뇌는 실제로 그 시절을 다시 경험한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느끼고 다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설레고 울고 웃고 아파하는 겁니다. 글쓰기는 타임머신이고 치유이고 재발견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으로 여행합니다. 매일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오늘은 어떤 시절로 돌아가 볼까? 이 설렘이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데요?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1단계.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공책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손글씨입니다. 손으로 글을 쓸 때 뇌가 3배 더 활성화됩니다. 근데 저는 손이 떨려요. 실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떨림 해결법. 굵은 펜 사용. 모나미 153이나 0.7mm 이상 펜. 책받침 깔기. 손떨림이 줄어듭니다. 손목을 책상에 고정하고 쓰기. 천천히 써도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눈이 안 좋아서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눈 나쁨 해결법. 큰 줄 노트 구매. 18mm 간격 노트. 돋보기 사용. LED 스탠드 켜고 쓰기. 스마트폰 음성 인식 사용. 네이버 클로바노트. 맞춤법을 모르는데요. 틀려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만 보는 노트니까요. 2단계.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 가보세요. 실제 복지관 글쓰기 교실 모습입니다. 조용한 방. 나이 든 분 12명이 둥글게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늘은 어린 시절 생각나는 음식 하나만 쓰세요. 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다들 고개를 갸웃합니다. 뭘 쓰지? 5분 후, 한 분이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보리밥. 10분 후, 모두가 쓰고 있습니다. 연필 긋는 소리만 들립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다 쓰신 분, 읽어주세요.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리밥. 어머니는 보리밥을 지으실 때 쌀을 조금 섞으셨다.
그게 우리 집 최고의 호강이었다. 보리밥에 된장만 있어도 행복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맛있었던 것 같다. 듣는 사람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보리밥 맛있었지. 지금은 쌀밥만 먹는데 보리밥이 그리워. 이게 글쓰기 교실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전국 복지관에서 무료 또는 월 2만 원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블로그는 이렇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 장면. 선생님이 천천히 말합니다. 자, 네이버 앱을 여세요. 여기 있죠? 초록색. 한 분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게 네이버예요? 네, 맞아요. 누르세요. 이제 오른쪽 아래 더보기 누르세요. 여기요? 네, 거기요. 여기 블로그 보이시죠? 누르세요. 이거요? 네. 이제 내 블로그 만들기. 여기요. 처음엔 다들 헤맵니다. 손가락이 생각대로 안 움직입니다. 아이고, 안 돼. 자꾸 딴 데를 눌러. 하지만 선생님이 한 분 한 분 옆에서 도와줍니다. 30분 후 12명 모두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와, 내가 블로그를 만들었네. 진짜 내 블로그야? 다들 신기해하며 웃습니다. 4단계. 첫 글은 이렇게 씁니다. 블로그에 첫 글 올리는 장면. 글쓰기 버튼 누르세요. 빈 화면이 나옵니다. 제목부터 쓰세요. 뭐라고 쓸까요?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라고 쓰세요. 날, 씨. 손가락 하나로 한 글자씩 칩니다. 5분이 걸립니다. 다 썼어요. 이제 내용. 한 문장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10분이 걸립니다. 선생님, 다 썼어요. 이제 발행 버튼 누르세요. 여기요. 발행. 완료. 환호성이 터집니다. 내가 글을 인터넷에 올렸어. 세상에, 이게 내 글이야?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복지관 전화번호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글쓰기 시작해 보시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노년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공포, 치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3,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글을 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글을 쓸 때 우리 뇌는 총동원됩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해마, 언어를 만드는 브로카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 단 한 문장을 쓰는데 뇌의 수십 개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72세 한병철 씨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70%입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일기를 써봐요.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지옥이었습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밥 먹을 때 쓰는 거, 숟가락, 그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10분을 생각해도 안 나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노트에 숟가락이라고 100번을 썼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제 쓴 내용을 오늘 까먹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쓰세요. 쓰는 동안만이라도 당신은 당신이에요. 계속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
나는 한병철. 아내는 박순예. 매일 자기 이름부터 썼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조금 더 빨리 떠올랐습니다. 1년 후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진행이 멈췄을 뿐 아니라 조금 좋아졌어요? 지금 75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글을 씁니다. 완치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깜빡깜빡합니다. 여전히 단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글쓰기가 저를 완전히 치료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를 지켜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를 줬어요. 여러분, 글쓰기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틸 힘을 줍니다. 싸울 무기를 줍니다. 완벽한 해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통계가 충격적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65세 이상 중 41%가 일주일에 한 번도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병률이 32% 낮았습니다. 영국 연구 결과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만큼 건강을 해칩니다. 79세 조순예 씨의 하루입니다. 오전 10시 텅 빈 집, TV만 켜져 있습니다. 드라마가 흘러나옵니다. 이 나쁜 놈아! 조순예 씨가 TV에 대고 말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습니다. 누군가와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오후 3시 현관문을 열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닫습니다. 저녁 7시 핸드폰을 봅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습니다. 혼잣말이 늘어갑니다. 내일은 뭐 하지? 아무도 안 찾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블로그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심심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마당에 코스모스가 폈어요. 이튿날 아침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코스모스 좋아하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글 보니 엄마 생각나네요. 그 댓글을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 내 글을 읽었어. 그날부터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3개월 후 블로그 이웃이 50명이 되었습니다. 50명.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50명의 가족이 생긴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넘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집에 와서 울면서 글을 썼습니다. 오늘 넘어졌는데 아무도 날 보지 않았다.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 그 다음 날 아침 댓글 2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할머니,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제가 근처에 있었으면 도와드렸을 텐데. 할머니, 병원은 가보셨어요? 20명이 걱정해 줬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이 우연히 엄마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심심해서 쓰는 거야. 아들은 엄마 블로그를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글 읽었어요. 코스모스 사진 예쁘더라.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그래. 올 거야? 네,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조순예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른 거더라고요.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50명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들도 내 글 읽으면서 엄마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SNS는 젊은이들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니어 글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진심이 있으니까. 삶의 무게가 있으니까. 블로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글쓰기 시작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저도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7세 박영자 씨도 궁금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음식 만드는 법을 올렸습니다. 처음 6개월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댓글도 없고 방문자도 하루 평균 5명.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애드포스트라고 아세요? 블로그에 광고 붙이면 방문자가 올 때마다 조금씩 돈이 들어와요. 정말요? 그게 뭔데요? 선생님이 대신 신청해 줬습니다. 한 달 후 통장에 2,8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내가 돈을 벌었어? 2,8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더 열심히 글을 올렸습니다. 1년 후 월 8,000원. 2년 후 월 18,000원.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 돈이에요. 제 글로 번 거예요. 그 돈으로 손주 간식을 사줬습니다. 할머니가 번 돈이야. 글 써서 번 거야.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블로거 중 월 1만 원 이상 버는 비율은 23%, 월 5만 원 이상은 8%, 대부분은 월 5천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그 5천 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벌었다는 자부심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이버 블로그에 애드포스트를 신청하면 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글을 올리면 승인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광고가 붙습니다. 복지관 선생님께 부탁하면 도와줍니다. 선생님, 애드포스트 신청 좀 도와주세요. 처음엔 월 5천 원 정도지만 1년 꾸준히 하면 월 1에서 2만 원은 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쓰기가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모두가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71세 김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8개월 동안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블로그 그만두려고. 그럼 그러세요. 누가 읽겠어요, 엄마 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만두었습니다. 블로그를 닫았습니다. 2주 후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블로그 어디 갔어요? 저 매일 읽었는데. 내가 왜 댓글을 안 달았어? 할머니가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그냥 조용히 읽었어요. 그때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블로그를 닫은 후였습니다. 다시 시작할까 했는데 피곤해요. 8개월 동안 아무 반응 없었는데 다시 하기엔 그냥 이제 그만하려고요. 김영숙 씨는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이제 와서 또 시작하면 또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서요. 75세 이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1년 반을 썼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는 여전히 하루 평균 7명. 댓글도 거의 없습니다. 수익도 월 3,000원 정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1년 반은 의미 있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본 시간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읽어도 괜찮았어요. 나는 읽었으니까요. 1년치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아, 나 이렇게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73세 민경희 씨 이야기입니다. 2년을 썼습니다. 이웃도 10명 정도, 댓글도 거의 없습니다. 실패했죠, 뭐. 근데 괜찮아요. 제 글을 제가 제일 재밌게 읽거든요. 1년 전에 쓴 거 읽으면 아, 내가 이런 생각도 했네 싶어서 웃겨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예요. 뭐, 심심풀이 정도? 여러분, 보이시나요? 글쓰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댓글 하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돈도 거의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아예 다시 시작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방문자가 10명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가 읽든 안 읽든 당신이 읽습니다. 1년 후 여러분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 내가 이런 일도 겪었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글쓰기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중 73%가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73세 김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억지로 만날 뿐 외로웠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 불평을 썼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와의 관계.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힘들었습니다. 아, 내가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글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미웠다. 하지만 사실은 외로웠던 것 같다. 며느리가 밉다기보다는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 같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6개월 후 공책 한 권을 다 채웠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왔습니다. 손주가 책상 위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머니 일기야. 읽어봐도 돼요? 손주는 공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드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에 와봐요. 할머니가 쓴 글 읽어봐요.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주가 공책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공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자식 키우던 이야기,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는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힘드셨구나. 어머니가 외로우셨구나. 며느리는 김정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글 더 쓰세요. 저도 읽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글쓰기의 힘입니다. 말로는 못한 이야기를 글로는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저 펜을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공책 한 장 펴세요. 단 한 문장만 써보세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사라진 후에도 그 글은 남아서 여러분이 여기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블로그 만드는 법, 글 쓰는 법, 수익 내는 법,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펜 끝에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